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금강산에서 돌을 닦던 한 노스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 청하였고 집주인은 흔쾌히 그를 집으로 들여서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잠시 마당을 거닐다가 그 집에 작은 아이 하나가 사랑방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궁금함에 주변에 지나가는 하인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집의 도령이 어찌 저 사랑방에 거처를 하고 있는 것이오?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이오? 스님의 물음에 하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요. 저 도련님이 원래는 위로 형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장가를 가는 날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다 잡아갔지요. 그렇게 위로 두 형제가 내리 호랑이에게 당해서 주인나리께서 남은 막내 아드님도 잃으실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리 조그만한 사랑방에다가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 스님은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어 집주인에게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스님을 보고는 이 집의 주인은 아니 피곤하실 텐데 쉬지 않고 어쩐 일이십니까? 집주인이 묻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생은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는 몸입니다. 이 집의 아드님들이 모두 장가를 든 날 포식을 당했다 들었습니다. 작은 아드님께서도 포식을 당할 팔자를 타고나셨으나 목숨을 구할 방도가 보였기에 그 방도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몹시 기뻐하며 그 방도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15살이 되면 장가를 보내시되 역시나 포식을 당할 운명이시니 반드시 장가를 가는 날 밤이 아니라 낮에 신방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아드님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 알겠소 그리하겠소. 그리하여 막내 아들이 15살이 되어서 이 집주인은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스님의 말대로 낮에 신방을 차려서 신랑 신부가 밤이 아니라 낮에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뭐다냐 호랑이 아니요. 사람들이 담을 타고 넘고 있는 호랑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 하였습니다. 모두들 그 호랑이에게 달려들 생각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는데 호랑이는 쏜살같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신랑과 신부가 들어간 신방에 가서 신랑을 대뜸업고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밤이었으면 어두컴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밝은 대낮이었기에 방안이 환하게 밝았고 신부는 호랑이에게 업혀가는 신랑을 보고 그 뒷모습을 쫓아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신랑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가 원체 힘이 세니 도포 자락은 찢어져 버렸고 신랑은 그대로 호랑이에게 업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신랑을 업어가는 호랑이를 막지 못하고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순식간에 또다시 아들을 잃은 집주인은 혼절하여 쓰러졌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신랑을 업은 채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열심히 산을 오르다가 저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한 어린 여인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밝은 대낮이니 이 어린 여인이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호랑이가 잠시 살펴보니 신랑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업은 신랑을 큰 나무 아래 내려두고 앞에 보이는 어린 여인도 잡아가려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달려간 사이에 마침 신랑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지? 내가 호랑이에게 잡혀왔는데 호랑이는 어디로 간 거지? 내가 꿈을 꾼 것인가? 그런 신랑의 눈에는 산을 넘어가는 호랑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가는 곳에는 어린 처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저 호랑이가 저기 산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인가? 일단 어서 피해야겠다. 신랑이 두리번거리며 피할 곳을 찾았고 바로 옆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가자 신랑은 급하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열심히 달려갔지만 어린 처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다시 그 신랑을 잡으려고 돌아왔는데 이 신랑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던 호랑이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신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호랑이는 신랑을 잡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려 나무 위로 껑충 뛰어오르다가 그만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가 목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위에 있는 신랑을 보고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런 살려줘야 하나 어찌해야 하지. 저놈은 날 잡아먹으려고 한 놈인데. 신랑은 몹시 갈등되었습니다. 호랑이를 살려주려고 내려갔다가 자칫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호랑이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자니 마음이 걸렸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죽어도 사람으로 죽자. 아무리 나쁜 미물이지만 눈앞에서 저리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신랑은 그렇게 생각하고 호랑이의 생명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래로 내려와 호랑이의 목에 걸려있는 나뭇가지를 빼내주었고 호랑이는 간신히 살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헉헉 기침을 몇 번 하고는 신랑을 보았습니다. 신랑은 이런 호랑이를 보며 나를 잡아먹을 것이냐. 그리한다 해도 난 할 말이 없구나. 미물인 너를 살려준 것도 다 내 뜻인데. 신랑이 물으니 호랑이는 그대로 뒤를 돌아 자신의 커다란 등판을 신랑 앞에 보이며 마치 타라는 듯 신용을 하였습니다. 타라고 알겠다. 그래, 날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꾸나. 신랑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이 호랑이가 신랑을 업고 한없이 산 밑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알 수 없는 마을 어귀에 내려놓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살았구나. 은혜를 아는 호랑이였군.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전혀 알 수 없는 마을에 데리고 온 게지? 신랑은 알 수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마을의 아이들의 글 공부를 가르쳐줄 훈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신랑은 스승이 되어 이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이 난 첫날의 호랑이 때문에 이곳에 온 것도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신랑에게 글을 배운 아이들이 장성하여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내심 이 신랑은 제자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 과거에 낙방하고 실망하며 돌아왔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거라. 과거는 또 있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스승님 이번에 과거에 합격한 이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동시에 과거에 합격을 하였으니 참으로 대단하죠. 정말이냐? 그 부모는 아주 경사가 낮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 친구들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다 하지 않았나? 맞아. 혼이 난 날 바로 잡혀가서 잡아먹혔는지 어쨌는지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고 했었지. 과거 시험을 함께 치른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며 웅성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은 몹시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 쌍둥이는 나이가 몇이고 어느 마을 사람이더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소상히 말해보거라. 스승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였고 이 신랑은 순간 너무나 멍해졌습니다. 그 쌍둥이들의 마을이 자신이 살던 곳이었고 가만히 따져보니 자신이 혼이 나여 아이를 낳았다면 딱 그 쌍둥이들만한 나이의 자식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해보니 틀림없이 자기의 자식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즉에 내 가족들을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이 돼버렸구나. 그리하여 이 신랑이 결심을 하고 곧 그 마을을 떠나 자기 살던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곧 자신이 살던 마을 근방에 이르렀는데 한 노인이 길가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아, 오늘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자식들이 과거에 합격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호랑이에게 잡혀가 세상을 떴으니 이 신랑이 가만 보니 울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아들입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지금에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제 헛것까지 보이는구나. 헛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 저입니다. 20년 전 호랑이에게 물려간 아들이라고요.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이로구나. 이럴 수가. 그리하여 아버지는 몹시 신나하며 이 신랑을 데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부인과 아들들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이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걸 보시오. 이 찢어진 도포는 그대가 나를 구하기 위해 붙잡았던 그 도포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인도 자신이 늘 간직했던 신랑의 찢어진 도포자락을 꺼내고 서로 맞춰보니 틀림없는 자기 신랑이었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살아 계셨었군요.
천지신명이시여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나타난 신랑을 얼싸안고 반가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금강산의 스님이 신랑과 이 집안에 액땜을 해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액땜을 한 뒤로 별탈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석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아끼던 옷그릇을 깨버리는 바람에 인간 세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던 날 친구들이 석삼이를 보러 하늘 문 입구까지 따라왔습니다. 인간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하며 친구들은 석삼이를 끌어안고 모두 한마디씩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석삼이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가져온 재물을 팔아 땅을 사고 큰 집도 지었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낚시도 하고 동네 어른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석삼이는 훤칠한 키의 젊은이였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철부지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어 큰 손해를 보기도 했고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왔다가 도둑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3년을 살다가 꽃분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석삼이가 낚시를 하는데 칠복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둘은 나이도 비슷했고 말도 잘 통해 만나자마자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칠보가 내일은 우리 집에 놀러와. 밥도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석삼이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좋지 않겠나. 고향을 떠나 항상 객지를 떠돌아다녔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해준 따뜻한 밥을 먹어볼 수 있겠군. 기대하겠네. 정말 고맙네. 칠복이는 석삼이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석삼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석삼이는 기쁜 얼굴로 칠복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꽃분이도 따라 나와 칠복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속마음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구 아내인데 들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칠복이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남의 것을 욕심내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남을 속였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눈썰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눈치까지 빨랐으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올라간 칠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신발이 이렇게나 클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석삼이 발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2배는 될 듯했습니다. 뭐 하나 어서 들어오게. 석삼이가 손짓을 하며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이가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구석에 있는 바둑판을 보았습니다. 바둑판에는 하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긴 두는 거야 하며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칠복이는 눈을 반짝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둑을 유난히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칠복이는 입담이 좋아 무슨 얘기를 하면 석삼이가 깔깔 웃으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느덧 바둑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고 싶은데 자네 바둑 둘 줄 아나. 왠지 잘 둘 것 같은데. 석삼이 입에서 바둑 두자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뒀는데 안 둔 지가 오래돼서. 칠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일부러 자신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요즘 바둑 둘 친구가 없어 답답했는데 아주 잘 됐네. 석삼이가 일어나 먼지를 걷어내고 바둑판을 가져왔습니다. 시작부터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움이 치열했지만 첫 판은 석삼이가 크게 이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두면 재미가 없는데 우리 내기를 하면 어떨까? 칠복이는 씩씩거리며 돈을 꺼냈습니다. 좋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네. 석삼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바둑 실력은 자기가 한 수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늦은 밤까지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삼이는 마지막까지 한 판도 지지 않았습니다. 바둑은 내가 자네를 도저히 이길 수 없네. 그런데 마지막 판은 너무 아까워. 돌 하나만 제대로 놨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은 우리 둘이 비슷하지 않는가? 실수도 실력이네. 다음에 올 때는 바둑 공부를 좀 하고 오겠네. 칠보기가 일어나자 석삼이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문 밖까지 따라갔습니다. 둘은 가끔씩 만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러가자 판돈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칠보기는 석삼이의 집에 가끔씩 들러 바둑을 두며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이제 처음보다 판돈도 꽤 올라갔고 승패도 서로 비슷비슷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판세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칠보기가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칠보기는 판돈을 조금씩 올려가며 석삼이 재산을 야금야금 핥아먹었습니다. 이쯤에서 내기 바둑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네. 이러다가 우리 우정에 금이 가겠어. 칠보기는 석삼이를 위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석삼이는 일은 돈이 아까워 내기 바둑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칠보기한테 꼭 이겨야 한다고 다짐하며 바둑을 연습했습니다. 꽃분이는 온종일 바둑판과 씨름하는 석삼이를 보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꽃분이는 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석삼이는 바둑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꽃분이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뭔 꿈인지 꽃분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이상해서 꽃분이는 석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이에요? 어서 말해보세요. 꽃분이가 석삼이 옆에 딱 붙어 꿈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님과 제가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때 칠복님이 불쑥 나타났지 뭐예요.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치고 큰 바위가 반으로 뚝 갈라졌지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온갖 해충이 몰려왔어요. 서방님과 저는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서방님이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서방님 하며 제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 서방님이 힘없이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꿈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꽃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괜한 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석삼이는 꽃분이를 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와 칠보기가 머무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꽃분이의 눈치도 보였고 점점 늘어가는 잔소리에 귀가 따가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여느 날과 같이 칠보기와 바둑을 두며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비슷하게 판이 흘러갔습니다. 이길 듯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큰 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치다니.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나. 석삼이는 바둑돌을 꼭 쥐며 어이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두세. 도저히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네. 칠보기가 고개를 흔들며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석삼이가 칠보기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당연히 돈을 얼마나 잃었는데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딱 한 판만 더 두세.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쉽지 않는가? 석삼이가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칠보기는 못 이기는 척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돈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꽃분이는 점쟁이를 찾아가 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언젠간 바다에 빠질 거요. 물에 빠진 남편은 부인만이 살릴 수 있으니 점쟁이는 눈을 감고 주절주절 말했습니다. 다급해진 꽃분이는 방법을 다시 재촉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다시 눈을 감더니 남편 석삼이를 살릴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칠보기의 꾀에 빠진 줄도 모르고 석삼이는 계속 바둑을 두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석삼이 재산도 슬금슬금 줄어들었습니다. 석삼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칠보기를 찾아가 바둑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바둑이 꼬이더니 내리 세 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판은 판돈이 꽤 컸습니다. 너무 많이 잃은 석삼이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판돈을 너무 올린 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뱃놀이나 가세.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네. 칠보기가 석삼이 주머니를 슬쩍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석삼이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일어나려니 잃은 돈이 너무 많았고 바둑을 두려니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판돈 대신 자네 부인은 어떤가? 칠복이는 실실 웃으며 말을 툭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틈도 주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닐세. 진짜 농담일세. 오늘은 그만두세. 자네 부인이라도 걸어야 내 길을 그만둘 것 같아. 그냥 해본 소리네. 내 말 신경 쓰지 말게. 칠복이는 미안한 척하며 석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닐세. 자네가 나를 그만큼 생각하는 줄 몰랐네. 한 판 더 두세. 석삼이는 오히려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바둑돌을 먼저 잡았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를 걸고 칠복이는 모든 재산을 걸었습니다. 석삼이는 이번 판은 꼭 이기겠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바둑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너무 싱겁게 이기고 말았습니다. 석삼이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와 내기 바둑을 둔 게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온종일 밥도 먹지 않고 실성한 것처럼 입을 벌리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짐작했습니다. 서방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꽃분이가 다가가 석삼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석삼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두고 내기를 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가 몇 번을 조르며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석삼이는 바둑 내기에 아내를 걸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꽃분이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꽃분이가 정신을 차리고 석삼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칠복님이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꽃분이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 오겠다고 했어요. 무슨 방도가 있나요? 꽃분이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점쟁이에게 들었던 꿈풀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해보는 거야. 꽃분이는 먼저 소를 잡아 육포를 만들었습니다. 잘 말린 육포를 기름 먹인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물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한 달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낚싯바늘을 만들고 튼튼한 낚싯줄도 챙겼습니다. 바다에 빠져 무인도라도 가게 되면 물고기라도 잡아먹게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숨길까 꽃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옷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겹으로 싼 기름 봉투에 육포를 담아 옷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바닷물 위에 둥둥 뜨도록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일까요? 이제 칠복이가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꽃분이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어느덧 칠복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석삼이와 꽃분이는 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랜만일세. 잘 있었는가? 칠복이가 손을 내밀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삼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분이가 칠복이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석삼이는 칠복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친구 어서 준비를 시키게. 갈 길이 머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 보따리라도 챙길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는가? 석삼이가 다급했던지 바로 다시 꽃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 마당에 놓인 커다란 괴짝 2개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삼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석삼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칠복이가 있는 방으로 슬슬 걸어갔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네. 어서 나오게. 석삼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이는 기다렸다는 듯 금세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놓인 괴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모두 가져갈 짐이란 말인가? 네, 옷까지 몇 개 넣었을 뿐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데 들기가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괴짝을 꼭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 괴짝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부탁드려요. 꽃분이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괴짝을 보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괴짝 2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어차피 옮겨야 할 짐인데 석삼 서방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꽃분이가 눈웃음치며 칠복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괴짝을 아무리 두고 가라고 해도 꽃분이가 말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그렇게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해질 무렵 새순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셋이 올라타자 배는 출렁거리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꽃분이가 잠들자 칠복이는 석삼이를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석삼이가 눈에 계속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가 허우적대며 파도에 쓸려가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분이는 자는 척하면서 칠복이를 지켜보다가 커다란 나무 하나를 바다로 슬쩍 밀어넣었습니다. 석삼이는 헤엄을 치지 못했지만 옷 속에 든 기름 봉투 때문에 몸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석삼이는 밀려오는 나무를 잡고 물살에 실려 어디론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파도에 밀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옷부터 먼저 말렸습니다. 하얀 옷에서 붉은색이 비추었습니다. 이게 뭐지? 석삼이는 옷을 뜯어보았습니다. 옷 속에서 두툼한 기름 봉투가 나왔습니다. 육포가 들어있는 봉투 말입니다. 게다가 낚싯줄과 낚싯바늘도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이미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다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석삼이는 육포를 씹으며 칠복이의 집을 찾으러 계속 걷고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무 열매도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흘러가자 육포가 모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를 꼭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발끝에 모았습니다. 한편 바다를 건넌 칠복이와 꽃분이는 칠복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칠복이 집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먼저 집터를 마련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볼게요. 칠복이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새 집 짓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서둘러 집을 지으려면 일꾼들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에게 한없이 잘해주었습니다. 꽃분이 마음을 얻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면 항상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이제 번듯한 집도 생겼으니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어요? 서방님을 떠나보낸 지 몇 달도 채우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칠복이는 꽃분이 마음을 얻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또 지나갔고 칠복이는 꽃분이에게 또 물어보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안 돼요. 무조건 이제 내 말을 따르세요. 칠복이는 화가 난 척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제가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하고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요? 꽃분이는 잔치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혼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준비할게요. 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석삼이도 이 소식을 듣고 잔치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석삼이는 거기에 꽃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멀리서 석삼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치를 열면 혹시나 소문이 퍼져 서방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막상 보니 조금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마당이 훤히 보이는 팻마루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배필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꽃분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모두 깜짝 놀라 앞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을 칠복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꽃분이는 가죽신을 꺼내들었습니다. 칠복이는 가죽신을 보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잔치를 벌이면 혼례를 치르겠다고 했지. 당신과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꽃분이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칠복이는 기억을 더듬으며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꽃분이 입에서 자기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뭔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여기 제가 만든 가죽신이 있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과 제가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꽃분이가 우렁차게 말하자 주변이 술렁거리며 몇몇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꽃분이를 뺏길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칠복이는 가죽신을 빼서 먼저 신어보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신발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신발을 본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칠복이가 멍한 표정을 지으며 가죽신에서 발을 빼자 뒤에 섰던 사람이 얼른 집어 다시 신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신발을 다 신어보았지만 너무 커서 다 헐렁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석삼이를 찾았습니다. 뒤에 서 있는 석삼이와 눈을 맞추고는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줄이 점점 줄어 석삼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석삼이가 신을 신는 순간 모두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여기 신발 주인이 나타났다. 정말 적에 맞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모두 고함을 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꽃분이는 목청을 높여 크게 외쳤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를 자신이 바다에 빠뜨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꽃분이는 남편 석삼이를 만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경험을 한 석삼이는 노름은 쳐다보지도 않고 꽃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범어사에 돌쇠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돌쇠에게는 스승으로 모시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참으로 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스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돌쇠는 너무도 생생한 꿈과 꿈속에서의 부처님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생생한 꿈이라니. 이 꿈은 필경 부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내 여기는 고향 같은 곳인데, 그리고 스승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곳을 떠난단 말인가. 돌쇠는 고민 끝에 꿈에서 들은 말대로 스승과 작별하고 범어사를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를 하루 남긴 밤, 다시 돌쇠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부처가 나타나 목적지를 향해 떠나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꿈을 깨어난 돌쇠는 하도 기이한 꿈이라서 스승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꿈대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이 정이 든 스승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너무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행장을 차려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스승을 두고 가는 돌쇠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운 마음이 어찌나 크던지 결국 스승을 잊을 수 없어 고개를 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범어사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범어사에 있던 스승이 시커먼 구렁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돌쇠는 뒤를 돌아보아도 주변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자신이 뒤를 돌아본 것을 인식한 돌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안심하였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쇠는 그렇게 범어사에 있는 스승에게 일어난 일은 꿈에도 모르고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토구를 만들고 혼자서 불법을 공부하며 8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쇠는 자신의 도가 스승인 대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찌해야 내 불도가 스승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어렵구나. 그래,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8년을 이곳에서 정진을 했건만 아무것도 깨우친 것이 없구나. 돌쇠는 자리를 옮겨 불도를 닦아보려고 토구를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쇠의 눈에 풀밭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상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풀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2년만 더 낚시질을 하면 큰 고기가 낚일 터인데 아쉽구만, 아쉬워. 에이, 2년만 더 낚시질을 하면 큰 고기가 낚일 것인데 아쉬워. 그동안 큰 물고기를 낚으려고 8년을 기다렸는데 2년만 더 하면 반드시 잡을 것이야. 노인은 그렇게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낚싯대를 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어찌 저러고 있단 말인가? 어찌 8년 동안 풀속에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2년 동안 더 기다린다니.
돌쇠는 어이없어하며 노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번뜩하고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이 있어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다시 있던 토굴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2년을 더 채워서 10년의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의 각고 끝에 원하던 돌을 깨우쳤습니다. 돌을 깨친 돌쇠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스승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득도한 돌쇠는 당장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자리에서 보짐을 싸가지고 범어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스승님, 제자 돌아왔습니다. 저 돌쇠가 수행을 마치고 스승님과 함께 하러 왔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범어사로 돌아온 돌쇠는 스승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불러보고 찾아보아도 범어사에 있던 스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아이, 어찌 스승님이 안 계시지? 일단 밤이 늦었으니 이곳에서 눈을 붙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변을 찾아보도록 하자. 돌쇠는 그대로 범어사에 짐을 풀고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어다닌 그는 금세 피곤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웬 시커먼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렁이는 돌쇠의 주변을 맴돌며 돌쇠를 기특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렁이 눈빛은 돌쇠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승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돌쇠는 구렁이가 스승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에서 구렁이를 만난 헛간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웬 시커먼 구렁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니 어찌 스승님께서 일이 되신 것입니까? 혹시 제가 부처님의 말을 잊고서 뒤를 돌아보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까? 일이 된 것이 이 못난 제자 때문인 것이지요. 돌쇠는 그 후 구렁이에게 죽을 쏘아주며 매일같이 잘 돌봤습니다. 돌쇠는 구렁이가 될 스승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이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며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구렁이가 순간 바위로 가더니 자신의 머리를 마구 찢어댔습니다. 놀란 돌쇠는 구렁이를 붙잡아 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구렁이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범어사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구렁이의 영혼을 호리병에 넣어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자신이 수도하던 지리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들로 나가는 한 부부가 있었고 돌쇠는 부부를 바라보자마자 뭔가 커다란 깨우침이 있어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10달 후에 두 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아이는 수명이 너무도 짧아 일찍 죽을 팔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스승의 혼을 넣어드릴 터이니 아이가 7살이 되거든 나에게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는 아까 말을 하였듯이 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리 보살님들을 만난 것도 부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러자 부부는 몹시 놀라하면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아유, 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오래오래 살 수 있게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대사님 말씀대로 꼭 시행하겠습니다. 돌쇠는 부부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잊지 마시오. 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오. 아이가 7살이 되거든 반드시 나에게 데려오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돌쇠의 말을 듣고 부부는 돌쇠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는 지금의 영원사터에 도착하여 그곳에다가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은 오래 걸렸고 무려 7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짓는 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쇠는 고충과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결국 절을 완성하였습니다. 절이 완성되고 나자 정말로 돌쇠에게 웬 동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자는 바로 일전에 돌쇠가 스승의 혼을 넣어주었던 아이였습니다. 돌쇠는 찾아온 동자를 그날부터 열심히 가르쳤으며 동자는 스승인 돌쇠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자는 나날이 학문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자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돌을 닦는 공부 외에도 이런저런 다른 공부들을 한꺼번에 다 깨우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이 제자 동자를 방 안에 가두고 나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문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이 문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돌을 닦는 공부만 하여라. 그리하여야 너는 진정 깨달음을 알 것이다. 그리할 수 있느냐? 그러자 제자인 동자는 그리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동자는 그렇게 방에 가두어진 채로 계속 돌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간 방 안에서만 돌을 닦은 동자의 눈은 아주 깊고 영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동자가 갇혀 있는 방의 문구멍으로 정말 황소가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자가 외쳤습니다. 아니 스승님, 정말 황소가 들어옵니다. 황소가 들어와요.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러면서 동자는 너무나 놀라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순간 이 동자는 득도를 하며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이 전생에는 자신의 제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자 자신이 전생에 이 나라의 제일가는 대승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스승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쇠는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옛 스승과 제자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영원사 부근을 황소가 들어왔다는 뜻으로 황소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 꽃분이 이렇게 두 식구가 살았습니다. 기둥같이 믿던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꽃분이에게 정성을 쏟으며 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일하면서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딸 꽃분이도 남달리 일찍 철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지는 듯한 불볕에 남의 집 논김을 매주다 한낮이 되어 돌아오니 꽃분이가 부채를 가지고 자기 베개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그거 아버지 쓰시던 부채가 아니냐? 부채는 들고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왜 베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냐? 어머니가 불볕에 일하시다 돌아오시면 시원한 베개를 베고 누워 쉬게 하려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기특하여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며 또한 그 행실이 고우니 마을에서는 이 모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니 딸 꽃분이는 마을에 나가 삭바느질도 하고 사내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러던 어느 해 꽃도 피고 잎도 피는 화창한 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겨울 내내 수척해지신 어머니를 위해 산나무를 뜯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나무를 잔뜩 캐어 한 짐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웬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뛰며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도 귀엽게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쫓아오는지라 쫓아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풀숲에 숨어 살며 지렁이나 모기 같은 것을 잡아먹으며 사는 두꺼비가 이렇게 인가를 찾아올 때는 아마도 뭘 얻어먹자는 것인데 당장 두꺼비 배에 넣어줄 것이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두꺼비를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두꺼봐, 모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집에 무엇이 있겠니? 얻어먹겠으면 저 부잣집에나 찾아가 보렴. 여기에 있어봤자 너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두꺼비는 두 눈을 말똥하게 뜨고 꽃분이를 쳐다보며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아, 앞만 봐도 물러갈 것 같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 날새도 날아가다가 안고 싶은 나무를 찾아 앉는다지 않아요. 숱한 인가를 두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정성껏 키우면 되지 않겠어요? 꽃분이는 어머니 말이 끝나자 말없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점심상을 차려올리고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 한 술을 떠서 두꺼비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는 좋아서 풀쩍 뛰며
그 밥 한 수를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이날부터 두꺼비는 이 집 식구가 되어 부엌에 살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낮 두꺼비와 동무하며 파리도 잡아먹이고 모기도 잡아먹였습니다. 꽃분이는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렁이 한 마리라도 퍼가지고 와서는 두꺼봐 잘 있었니 하며 던져주면 그놈은 반갑다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모녀간과 두꺼비 세 식구가 밥도 함께 나누어 먹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니 집은 가난해도 늘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목하고 즐거운 날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두꺼비는 모녀의 지성으로 손끝에서 하루 이틀 자라 3년 세월이 지나니 작은 고양이만큼 컸지만 어머니는 하루하루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병석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꽃분이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는 세 식구의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만했고 병중에 계신 어머니께 약을 사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더는 어머니를 구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꽃분이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뒤뜰에 나가 속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울고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꽃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때 마을 복판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달려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처녀를 사러 온 선인들 즉 배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들 아무리 돈에 눈이 뒤집혔기로 처녀를 제물로 사간단 말이냐.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준대도 이 마을에 처녀를 팔 집이 없다. 어서 썩 물러들 가거라.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천냥 돈으로 처녀를 산다고 하니 그만한 돈이 있으면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다시는 고생을 모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꽃분이는 마을 밖에 나선 선인들의 뒤를 한참이나 따라가다가 마을에서 멀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급히 선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세요. 선인님들? 소녀 잠깐 물을 말이 있으니 잠깐 서주시면 안 되겠어요. 당신은 누구길래 갑자기 우릴 불러 세우는 것이오? 바쁘니 우선 무슨 말인지 어서 말하시오. 듣자 하니 천냥돈을 주고 처녀를 산다 하는데 그게 정말 참말이신가요? 그렇소. 우리는 배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오. 저 바다에 오래되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용마루에 큰 지네가 있어. 그 지네에게 한 해 한 번 처녀 한 사람씩 바쳐 죄를 지내지 않으면 바다에 산더미 같은 풍랑이 일어. 우리는 배 타고 장사를 할 수 없소. 그래서 지금 처녀를 사러 다니는 중이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런데 낭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 소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일찍 세상 뜨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신데 늙고 쇠진한 몸에 병까지 들어 구할 바 없나이다. 소녀, 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니 저를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낭자는 내가 지금껏 봤던 사람 중에 최고의 효녀올시다. 그럼 그리하오. 배는 내달 20알에 떠나니 이 돈을 가져다 어머니 구하시면 하늘이 몰라볼 리 있겠소. 돈을 받고 실수 없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일을 우리 어머니께서 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인들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행선하는 날이 되면 내 시집가는 날이라 할 터이니 어느 분이시든 가짜 신랑으로 꾸민 후 저를 가마에 앉혀 데려가 주세요. 그리하면 마을에도 말썽이 없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 또한 제가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낭자가 몸을 팔아 모친을 구하시는데 그만한 일이야 못 도와주겠소. 염려 마시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니 선인들은 돈을 내어주고 꽃분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돈을 내놓으며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깜짝 놀라며 꽃분이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 불효녀식 동양밥 얻으러 갔다 어디서 맘씨 좋은 부자 대인을 만나 기구한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 좀 꺼달라고 빌었더니 그 어르신이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며느리로 맡겠다기에 그만 대답하고 돈 1000냥을 주는 대로 가지고 왔어요. 오,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맘씨 고운 대감집 며느리로 되고 내 또한 내 덕에 돈 1000냥이 생겨 병 고치고 근심 없이 살게 되었으니 이 아니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내 생전에 내 시집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크게 근심하였더니 하늘이 도와주셨구나.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를 속인 적 없는 딸 꽃분이의 말이라 어머니는 고지 듣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이날부터 꽃분이는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사처해 다니며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모셔오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어머니를 대접하였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 꽃이 피고 마음을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고 꽃분이의 지성에 어머니 병은 날마다 나아져. 다음 날 20날이 다가오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밤 가는 줄 모르고 딸의 잔치채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행선하는 날이 되니 신랑 차림을 한 의젓한 총각이 들어서고 꽃가마가 뒤따라 들어서는 걸 보자 어머니는 기뻐서 입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 자기 품을 떠나는 것이 서러워 우는 줄로만 알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꽃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좋은 날에 울고 그러느냐? 자고로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고 여자 이팔이면 시집을 가는데 어찌 평생을 애미 곁에 있기를 바라겠느냐? 내가 울면 이 애미 마음인들 오죽하겠느냐?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꽃분이는 가까스로 눈물을 참으며 가짜 신랑에게 절하고 술을 권하는데 그 신랑 역시 눈물이 그렁해서 술을 받아 억지로 마셨습니다. 이럭저럭 때가 되어 신랑은 꽃분이를 꽃가마에 앉히고 집을 떠났습니다. 꽃분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가마에 앉아 마을을 나섰습니다. 마을이 멀어지자 꽃분이는 그만 참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대성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살던 두꺼비가 풀쩍풀쩍 꽃가마를 앞질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인들은 이렇게 큰 두꺼비를 처음 보는지라 저 두꺼비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마 안에서 울기만 하던 꽃분이는 두꺼비라는 소리에 가마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선인들을 불러 가마를 세웠습니다. 가마를 세우자 꽃분이는 두꺼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꺼봐, 너가 비록 짐승이나 키워준 정을 잊지 못해 날 따라오는구나. 내 마음 고맙다마는 너까지 떠나게 되면 외로운 우리 어머니는 누구와 동무에 살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나 두꺼비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또 한 번 앞으로 풀쩍풀쩍 뛰어나가더니 돌아앉아서 꽃분이를 올려다 보기만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굴러 떨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처럼 서러워하며 갈라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지라 꽃분이는 가마에서 내려 두꺼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갔는지 꽃가마는 어느새 바닷가에 오래되고 낡은 집 문전에 이르렀습니다. 선인들은 꽃가마를 문전에 내려놓고 제상을 차린 후 꽃분이를 앞에 내세우고 백길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중얼중얼 빌고 절을 하였습니다. 선인들이 절을 마치자 꽃분이를 보고 어서 낡은 집에 들어가라고 불같은 독촉을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마을 쪽에 향하여 절을 하고는 어머니 불효녀식을 용서하옵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며 만복을 누리옵소서 하고는 품에서 두꺼비를 꺼내놓고 두꺼비 보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두꺼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없어도 서러워 말고 내가 있는 듯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도록 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꽃분이가 말을 마치자 천근 같은 발을 옮겨 낡은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두꺼비도 풀쩍 뛰어서 꽃분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선인들이 낡은 집 문을 꽉 닫아 걸자 말없이 눈물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짜 신랑 총각이 꼭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사자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남의 집 불쌍한 처녀를 사다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 난 다시는 선인질을 안 하겠소. 어서 문을 여시오. 저 불쌍한 처녀를 혼자 죽게는 못하겠소. 어서 문을 열란 말이오. 그러나 선인들은 일이 틀어질까봐 그 총각을 욕하고 때리며 끌고 가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솟으니 조그마한 창문으로 처량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한데 꽃분이는 속절없이 쓸쓸한 빈집에 앉아 눈을 꼭 감고 무서운 지네가 잡아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꿈틀꿈틀하더니 꽃분이를 향해 입으로 새빨간 안개 같은 독을 내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꽃분이의 품에 안겨있던 두꺼비가 풀쩍 뛰어 땅바닥에 내려앉더니
뒷다리를 디디고 앞다리를 번쩍 들고 눈을 뚝 부릅뜨고는 큼직한 입을 벌리고 지네가 내뿜는 도끼를 맞받아 파란 난개 같은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지네가 내뿜는 새빨간 도끼와 두꺼비가 내뿜는 파란 도끼가 허공 중에서 부딪혀 올리밀거니 내리밀거니 하는데 두꺼비가 어찌나 힘있게 파란 도끼를 내뿜어대는지 지네는 그만더는 도끼를 내뿜지 못하고 밀려나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꽃분이는 그제야 두꺼비가 자기를 구하느라 지네와 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꽃분이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갚느라 지네와 싸우니 그만 두꺼비가 고마워 목이 꽉 메었습니다. 이날 밤 지네와 두꺼비가 이렇게 싸우기를 3번 싸웠는데 지네는 독을 다 뿜어버리자 두꺼비가 내쏘는 파란 독에 쏘여 방바닥에 툭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방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꽃분이는 그만 정신을 깜빡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밤이 가고 새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되어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기 시작할 때 꽃분이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네는 죽고 자기는 사경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는데 자기를 구해준 두꺼비는 가엾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꽃분이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죽은 두꺼비를 자신의 품에 안고 울고 울다가 그를 안아다 바닷가 흰 모래사장에 고이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외롭게 앉아있던 어머니는 시집 갔다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니 깜짝 놀라며 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어머님께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효성에 목이 메어 꽃분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모녀는 두꺼비를 묻은 묘 앞에 와서는 재물을 놓고 절을 하며 두꺼비의 은혜에 고마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웬 총각이 모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꽃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려고 찾아온 바로 가짜 신랑 뱃사공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어머니는 너무도 그 총각의 소행이 고마워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 소문을 알게 된 나라에서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몸을 팔려고 한 꽃분이에게 효녀문을 내고 큰 상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꽃분이와 뱃사공 총각 그리고 어머니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시골 총각이 서울 양반마님에게 풀먹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시골에만 산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눈썰미가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차면서 총각은 한양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머슴이를 관두고 큰 마음 먹고 혼자 한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양은 양반으로 넘쳐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양반 상놈의 반상의 구별이 심하고 특히 머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양반들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총각도 반상의 구별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던 마을보다 한양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총각이 한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막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에라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작정하고 값을 물어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 말입니다.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총각이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면 어떠하지? 정말 비렁이 짓을 해서 밥을 먹어야 하나? 이 총각은 한양에 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시장 바닥을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집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죄다 눈에 익은 것이거든 말입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로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요?
한 푼일세 처음 온 손님이어서 자네한테는 싸게 주겠네. 사겠나?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싸거든 말입니다. 그러지요. 2그릇만 주시오. 주인은 메밀풀을 2푼어치 가지고 오더니 자네 이걸 어디에 담아 가지고 가려는가? 담아갈 게 없어 보이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집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이 여기에 담아가죠. 지금 매우 시장에서 금방 담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거든 말입니다. 그러고는 메밀풀을 받아가지고 선자리에서 풀을 2그릇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1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지 뭡니까. 그때 서울 사는 한 양반마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마님은 반상의 구별이 확실하고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는 인성이 좋지 않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가게 앞에서 웬 시골 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거든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마님이 허리를 잡고 웃어대는 겁니다. 하, 저 바보 천치 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처먹네. 세상에 풀을 사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구나. 아이고, 웃어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구나.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입을 앙다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채하는 서울 양반마님을 되레 한번 놀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대고 양반 마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서울 양반마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면서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시오. 남이 사 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한단 말입니다.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반마님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총각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 담아다요, 마님. 누구 안전이라고 거짓부렁을 하겠습니까?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았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저 그만이랍니다. 서울 양반마님이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사실 이마님은 요즘 신경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였습니다. 오늘도 장에 나온 것이 신경통에 용하다는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 헤매던 길이었는데 저 질겅이 풀이 신경통에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여보게 그건 내가 삼세. 나한테 팔게나. 시골 총각이 짐짓 고개를 내저섰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한 걸요.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쏘 주인장. 한 그릇에 다 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하지요. 서울 양반마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는 겁니다. 떨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어대는 것입니다.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 게냐? 아이고 배야.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마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 섰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니 서울 양반마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자신보다 신분이나 재물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이야기처럼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